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갑수입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은 저를 보고 50대로 착각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가다 일을 해왔기에 몸은 단단하고 힘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해서인지 얼굴도 젊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움의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죠. 16살 때부터 공사장을 전전하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20살이 되던 해 우연히 만난 한목수 아저씨 덕분에 목공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의 지혜도 전해주셨죠. 갑수야, 너 인생은 너가 만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30즈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수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혁이가 태어나고 3년 후 우리 부부는 둘째 딸 혁희를 얻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수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라고 등 떠밀어도 성적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죠. 반면 혁희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였습니다. 수혁이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실망감을 숨기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장점을 찾으려 애썼죠. 수혁이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성실하고 착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 부부도 나이 들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가다 일이 고되긴 하지만 이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꺼내 입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레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서면 아직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큰 불행 없이 살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두 자녀를 키워냈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 집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수혁이 때문입니다. 제 아들 얘기를 하려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째 아들 수혁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혁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진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지 않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지 싶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하더군요. 수혁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수혁이가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습 장애라니요. 처음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혁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수혁이에겐 경계선 지능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능이 정상과 지적 장애의 경계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고집으로 아이를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수혁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공부 잘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어요. 대신 수혁이가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주려고 노력했죠. 수혁이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제가 목공일 하는 걸 옆에서 구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운 모양이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수혁이를 특성화고로 전학시켰습니다. 거기서 수혁이는 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수혁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 부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만은 않더군요. 수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죠. 결국 아는 분의 소개로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수혁이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죠. 다른 또래들은 대학을 다니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가슴 아팠거든요. 수혁이가 2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수혁이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아들의 결혼 소식은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혁이의 형편으로 과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게다가 요즘 세상에 집 없이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혁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요. 제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모으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수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수혁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너가 결혼할 수 있게 집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 그 여자와 잘 지내봐. 수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저는 수혁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버지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걱정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 그날 이후로 저는 수혁이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일거리가 있으면 나갔습니다. 아내도 저를 돕겠다며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매매는 엄두도 낼 수 없었죠. 결국 우리는 전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수혁이와 함께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수혁이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깨끗하고 넓은 집은 너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한 집은 또 너무 좁거나 낡았거든요. 한 달 넘게 발품을 팔아 드디어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수혁이 직장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죠. 전세금이 2억이 넘었지만 저희 부부가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수혁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그런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제가 열심히 살아서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수혁이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아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버지한테 말해. 그렇게 수혁이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수혁이는 여자친구와 함께 집들이를 했죠. 처음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의 수혁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셔서 수혁이 오빠랑 잘 살겠습니다. 며느리의 인사를 들으며 저는 이제 우리 아들도 제 몫을 하며 살아가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큰 잔치를 벌이긴 어려웠지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 따뜻한 축하를 나누었죠. 수혁이와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결혼 초기에는 수혁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어긋나는 게 느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수혁이의 월급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고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곧 일자리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표정이었죠. 아버지, 제가 좀 힘듭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내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한데. 수혁이의 말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며느리한테 일하자고 얘기해봤니? 네, 몇 번 말해봤는데 자기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집안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수혁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수혁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얘야, 너희 살림이 좀 어떠니? 수혁이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네,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너가 일자리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둘 다 일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저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나중에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는데 벌써부터 그런 핑계를 대다니요. 하지만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는 않아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수혁이 부부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죠. 수혁이는 야근을 자주 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안타까운 마음에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수혁이 부부의 결혼 3주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리고 그 즈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혁이 부부의 결혼 3주년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운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 그곳이 수혁이가 사는 동네와 가까웠죠. 일거리가 생겼다는 것도 반가웠지만 아들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은 뒤 수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혁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들떴거든요. 수혁아, 아버지가 다음 주부터 너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일하게 됐어. 혹시 너네 집에서 며칠 지내도 될까?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수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와이프와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저 제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수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수혁이의 목소리는 어쩐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좀 좁아서요. 아버지께서 오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저는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공사장 한구석에 숨어 한동안 울음을 참느라 애썼습니다. 동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내내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혁이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수혁이네 집을 방문했죠.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이 썩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근처에서 일하게 됐는데 혹시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 해서.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돌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집이 좁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오시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하루 이틀 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오시면 집안에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저희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요. 제가 냄새에 조금 약해서요. 땀 냄새 역겨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한 제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단 말입니까? 제가 흘린 땀으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제 냄새가 난다고 오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 그리고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울음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며느리 말 진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밤 내내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면서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국 아내와 의논 끝에 딸 혁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혁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혁희가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혁희야, 미안하다.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수혁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인데요? 오빠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혁이네 집에 방문했던 일,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말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을 참느라 애썼지만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냄새 난다고? 그것도 아버지가 사준 집에서요? 혁희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역겹다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셔서 번 돈으로 사준 집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혁희의 반응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혁희야, 아버지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단다. 하지만 수혁이를 너무 탓하고 싶진 않아. 아마도 며느리 때문에. 아버지, 그건 변명이 안 돼요. 오빠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게 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다니
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혁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생각에는 그 집을 빼야 할 것 같아요. 오빠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런 행동을 용인한다면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혁희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막상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혁희야. 그래도 우리는 가족인데 집을 빼면 그 애들은 어디로 가겠니? 아버지,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제 오빠도 어른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시며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혁희의 단호한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오빠가 정신 차리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말 아버지께 사과해야 해요. 그런 말을 어떻게 시아버지께 할 수 있죠? 혁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천천히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딸의 말대로 이번만큼은 단호해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혁희야. 아버지가 잘 생각해 볼게. 너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아버지,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오빠도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야 해요. 부동산에 집 내놓고 전세금 회수하세요. 혁희의 결연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와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혁이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 아이의 어릴 적 모습, 그리고 최근의 실망스러운 일들까지.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수혁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줘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 못 이룬 채로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조용히 아침을 먹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구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세 들어간 집이 있는데 그걸 빼려고요. 저기 슈퍼 뒷집이요. 중개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기억났다. 수혁 씨네 집. 저번에 2년 지나고 연장하셨는데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나가시려고요? 저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집을 빼고 싶어서요. 중개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수혁 씨네는 어떡하실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건 수혁이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 동네는 전세 들어올 사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수혁이에게 한 달의 여유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달이면 되나요? 네, 걱정 마세요. 이 동네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니까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동산 앞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수혁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들리는 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수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수혁이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가능한 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혁아, 내가 너희 집 빼기로 했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거라. 전화기 너머로 수혁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아버지는 이제 너희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다. 수혁이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단호해질 필요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혁이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그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혁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울며 빌었죠. 아버지, 제발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수혁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수혁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수혁이의 초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아버지, 수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수혁아, 이건 너희를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수혁이는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국 수혁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전세금을 뺀 후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하나 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하러 다닐 때 머물 곳으로 쓰기로 한 거죠. 비록 좁고 허름한 곳이었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수혁이와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그 아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수혁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여전히 노가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삶에 감사하며 살았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생활도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우리의 일상을 평화롭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문객에 아내와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오늘 약속 있다고 하셨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내가 나가볼게.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수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했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치 못했습니다. 평소 깔끔하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수여가 이게 무슨 일이니? 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혁이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수혁이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 부부의 상처. 수여가 들어오거라. 차라도 한잔하며 얘기하자.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는 수혁이를 보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여가 차 한 잔 끓여줄게. 거실에 앉아 있으렴. 아내가 수혁이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는 동안 거실에 앉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혁이의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여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난 후 그들 부부는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마저도 월세를 내기가 버거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수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새 출발을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죠. 며느리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고 수혁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은 날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아내는 계속 불평했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고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수혁이의 말에 저와 아내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퉜어요. 서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 관계가 점점 나빠졌죠. 저는 아내에게 일자리를 구하라고 했고 아내는 제가 능력이 없다며 비난했어요. 매일 밤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수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저와 살기 힘들다면서. 결국 우리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수혁이의 말에 저와 아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지 가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여가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 거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미움만 커져가는 걸 느꼈거든요.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혁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들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다, 수여가. 너가 결정한 거라면 아버지도 존중하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수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될까요?
당분간만이라도요.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일들이 떠올라 망설여졌죠. 과연 이전처럼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들은 정말로 변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걱정과 동시에 수혁이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읽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내는 것보다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살아라. 하지만 이번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알겠지? 수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었지.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보자. 그렇게 수혁이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식사 시간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눈빛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수혁이는 자신의 방에 거의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가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나올 때만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내는 수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으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여보, 수혁이가 괜찮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려주는 것뿐이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수혁이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돌아오곤 했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뿌듯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혁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퇴근 후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혁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수혁아,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무 냉정하게 굴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건 다 너를 위해서였단다. 너가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랐던 거야.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우리 부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수혁이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가 왔고 월급도 올랐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주말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학원도 다녔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좌를 들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열심히 노력해야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 나태하고 의존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열정과 의지로 가득 찬 젊은이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수혁이는 다시 독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발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 효도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수혁이의 말에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이 자립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 수혁아.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버지도 응원하마.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수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누었고 그 순간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자랑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수혁이가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자주 연락하고 만났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설악산을 오르며 수혁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죠.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수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 부자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법이죠. 이제 수혁이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승진 소식도 들려왔죠.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왔죠. 수혁이가 새 인연을 소개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그 사람은 수혁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따뜻한 마음씨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혁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혁이가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올 가을 단풍이 물들 무렵에 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수혁이의 결혼 문제부터 시작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감정적인 상처까지. 하지만 그 시련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이제 저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할 때마다 제가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제 곁에는 평생을 함께 해준 아내가 있고 이제는 든든한 아들도 있으니까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제 삶은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가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젊은 동료들이 제게 은퇴 계획을 묻곤 합니다.
아저씨, 언제쯤 일 그만두실 거예요?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직 멀었어. 나는 일하는 게 좋거든. 사실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일은 제 삶의 일부이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는 젊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할 때는 조금 더 조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김명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 됐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어제의 젊은 시절이 꿈만 같고 오늘의 현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첫째 아들 홍태기와 며느리랑 함께 살고 있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둘째 딸 홍미는 시집 가서 따로 살고 있어요. 가끔 보고 싶을 때면 전화라도 한 통 하곤 하죠. 우리 아들 홍태기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성실하고 착한 아이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요. 그래도 항상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하고 먼저 걱정해주는 효자예요. 때로는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예요. 저렇게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합니다. 며느리도 전에는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도와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나오죠. 마치 손님처럼 말이에요. 방에서는 게임 소리랑 웃음소리만 들려요. 가끔 호기심에 문 앞에 서서 들어보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집안일은 누가 하나 생각이 절로 들죠. 처음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해봤어요. 얘야,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렇게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해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듣는 척만 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알겠어요. 대답은 하는데 그 뒤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국 저도 포기했어요. 포기라는 게 참 쓰린 감정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취미라도 있어? 관심을 보이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며느리는 대답했어요. 아, 요즘 온라인 게임에 빠졌어요.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게임이라니 나이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은 그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식구들 빨래도 제가 다 하고 청소도 제가 해요. 설거지도 물론 제 몫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빨래예요. 아들의 와이셔츠, 며느리의 옷들, 그리고 제 옷들까지.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청소를 해요.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도 닦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죠. 식사 준비를 하고 먹고 또 설거지를 해요. 오후에는 다림질을 하고 빨래를 개요. 저녁이 되면 또 식사 준비, 설거지의 반복이에요.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피곤해 보여서 시키지도 못하겠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니야, 너는 쉬어. 며느리는 뭐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서운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젊은 며느리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아요. 참자, 참아. 이것도 다 내 팔자려니 하면서요. 명절 때는 더 힘들어요. 제사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친척들 접대도 해야 하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장도 보고 음식 재료도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는 날도 많죠. 며느리는 그때도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가끔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나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친척들이 물어보면 몸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둘러대곤 해요. 하긴 뭐 나온다고 해서 도움 될 것도 없겠지만요.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이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며느리를 위해 변명하는 것도 지치고 그럴 때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아들 홍태기가 있어 다행이에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도 어머니, 제가 할 일 없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면 며느리 생각에 한숨이 나오죠. 둘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때로는 제 자신을 탓하기도 해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대해서 저러나 하고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죠. 저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하루가 저물어 갔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최 여사님이 지나가시다 말을 걸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빨래를 하고 마당에 널면 옷들이 햇볕을 받아 향긋해지거든요. 그렇게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담 너머로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은 씨, 요새 며느리가 많이 도와주나 봐요. 마당도 깨끗하고. 최 여사님은 제 또래의 이웃이에요. 같은 처지라 그런지 늘 서로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가시처럼 와닿았어요. 며느리가 도와준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방에서 나올 줄을 모르네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남 앞에서 며느리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하소연을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최 여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이, 그래도 젊은 애가 그러면 되나? 내가 한번 얘기해 줄까? 순간 겁이 났어요. 남이 우리 집 일에 끼어들면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됐어요, 여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이웃들이 저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집 일이 온 동네 방네 소문이 났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며느리를 욕하는 말을 들으면 왠지 제 잘못인 것 같아 괴롭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정에 가요.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 궁금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친정에서 밥 먹고 오는 거야?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그리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밥을 안 먹나? 매일 챙겨주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하는 밥상인데 그걸 두고 친정밥이 그립다니. 하지만 그 마음을 겉으로 내비치진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말했죠. 그래, 다녀와.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물가 얘기, 정치 얘기까지. 저도 끼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으시는 거예요. 명은아, 너희 며느리 요새도 일 안 한다며.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부끄러움, 원망, 그리고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김 할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아이고, 요새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도 명은이가 며느리를 잘 이해해주고 있잖아. 요즘 세상이 그렇다더라.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거들었어요. 맞아.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더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나 뭐라나. 누군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과연 내가 며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변하지 않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 있더라고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얘야, 저녁 먹어야지. 며느리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조금 있다 나갈게요. 방 안을 둘러보니 어질러져 있었어요.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과자 봉지도 보이고 책상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방 좀 정리하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어요. 아, 네.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그저 말뿐이라는 걸.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이 방은 그대로일 거라는 걸. 그래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이 퇴근하고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에게 편안한 집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 밥 먹자.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여보,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어.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죠. 저는 이 침묵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들의 마음씨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왜 저애는 저러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를 비교하는 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건 없으세요? 순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만 잘 지내면 돼.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걸.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아침 식사를 차렸죠. 며느리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아들과 단둘이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이 다가오니 일이 더 많아졌어요. 명절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집안 대청소도 해야 하고 혼자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서글펐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죠. 제수 음식 재료부터 과일, 떡, 한과까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집안은 명절 준비로 정신없는데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요? 하지만 아들 생각에 참았죠.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가 나가고 나니 집이 조용해졌어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홀로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저도 이렇게 고생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세상이 많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인 걸까요?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즐거움이 묻어났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봐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표정을 보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죠. 내일은 집에 있을 거니? 명절 준비해야 하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네. 집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죠. 왜 이렇게 며느리를 옥죄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을 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죠. 얘야, 점심 먹어야지.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네, 어머님. 금방 나갈게요.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후에 좀 도와줄 수 있니? 할 일이 많아서.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그럴게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계속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들이 이렇게 나서는데 왜 며느리는?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추석인데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이 들었어요. 명절이 즐거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추석 당일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제사 준비를 하고 친척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며느리도 드디어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겠어?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결국 말을 얼버무리며 넘어갔어요. 명절 내내 며느리의 행동에 친지들의 눈총이 쏟아졌어요. 며느리는 가끔 방에서 나와 인사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죠. 친척들은 수군거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명은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 아냐? 홍태기는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살아?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들이 맞다고 생각되기도 했거든요. 복잡한 마음에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때문에 듣게 된 친척들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깼어요. 명절 뒷정리를 해야 했거든요. 부엌에 나가보니 어제의 설거지가 그대로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에휴. 설거지를 하면서 어제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친척들의 말, 며느리의 행동, 그리고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 한참을 그릇을 닦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더니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얘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어제 친척들이 많이 왔다 갔잖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좀 피곤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래, 알았다.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서 뒷정리를 계속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일이 끝날 즈음에는 온몸이 쑤셨어요. 점심때가 되어 아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늦게 일어났네요. 많이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방으로 가더니 노크를 했어요. 여보, 일어났어? 어머니께서 혼자 다 하셨대.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TV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나서지 마. 하지만 어머니, 내 아내잖니.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 사이 안 좋아지지 않게 조심해.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또 한 번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변하지 않은 채로 몇 달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아침 준비를 하고 며느리는 점심때나 돼서야 방에서 나오고 저녁엔 TV만 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은 출근할 때마다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곤 했죠. 어머니, 제가 와이프랑 얘기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저는 아니야, 괜찮아. 너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뭐라도 해달라고 외치고 싶었죠. 가끔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옛날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걸까? 아니면 너무 관대한 걸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곤 했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은 그 선을 넘어선 것 같았거든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명절 때도 피곤하다며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친척들의 눈총을 받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경로당에 가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날이었죠. 평소엔 그저 수다를 떨고 노래도 부르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날따라 며느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마치 제 고민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명은아, 너희 며느리 아직도 그래? 김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죠. 에휴, 어떡하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 한숨에 저의 모든 고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했는데 최 할머니도 거들었죠. 그 말을 듣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에 그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명은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장 할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네셨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때 평소에 조용하던 박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박 할머니를 쳐다봤죠.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늘 조용히 계시다가 가끔 한마디 하시면 그게 마치 법과 같았어요. 그만큼 지혜롭고 존경받는 분이셨죠. 박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박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박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났거든요. 박 할머니가 너무 강하게 나가실까 봐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걱정도 됐고요. 지금도 힘든데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참았어. 이대로 가다간 너희 가정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달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명언아, 너희 마음 이해해.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에 벽이 생기거든.
박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는지 깨달았어요.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요? 제 마음속 의문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세상이 변했다고 사람의 도리까지 변하진 않아.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는 시대가 바뀌어도 필요한 거야.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달까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눠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죠. 누군가가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박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죠. 며느리 불러. 내가 할 말이 있어. 박할머니의 표정은 엄숙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긴장이 됐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불렀어요. 얘야, 박할머니께서 오셨어. 이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됐거든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나 봐요. 평소에 경로당 다녀온 날이면 제가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며느리가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얘야, 너 시어머니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니? 박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모습에서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난 네 나이 때 시어머니 똥오줌을 받아냈다. 시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 동안 간호했고. 너는 뭐가 그리 힘드냐? 박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놀랐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맞아, 그래. 우리 때는 그렇게 살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야.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며느리의 눈물 어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어쩌면 저도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 저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어요. 말해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자신만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며느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며 사는 거지. 너가 시어머니를 도와주면 시어머니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박할머니의 말씀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난 너를 혼내러 온 게 아니다.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결국 너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일어나, 얘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며느리도 저를 꼭 안으며 계속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 그동안의 서운함,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 이제 새 출발하는 거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거라. 명은아, 너도 며느리의 마음을 더 열심히 헤아려야 해. 박할머니의 말씀에 저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될 순 없겠지만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제가 가르쳐줘야 할 때가 많았어요. 얘야, 된장국은 이렇게 끓이는 거야. 먼저 멸치로 육수를 내고. 며느리는 열심히 배우려고 했어요. 가끔 실수를 해서 국물을 쏟기도 하고 밥을 태우기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 조금씩 배워가면 돼.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솜씨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며느리가 이미 아침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오늘은 혼자 해봤어요. 어떤가요? 놀라움과 기쁨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탁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정말 잘했구나. 고마워.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관계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와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김치는 이렇게 담그라고.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데. 그럴 때면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둘 다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얘야, 어머니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너의 방식대로 해봐.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여쭤볼 걸 그랬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변하니 아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죠. 어머니, 와이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가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늘어가는 걸 칭찬하기도 하고,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며느리의 취업 문제가 그중 하나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얘야, 혹시 다시 일할 생각은 없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적어도 일할 생각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해.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다운 모습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기계발 서적을 읽기도 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했죠. 저는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얘야,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힘을 얻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했죠. 어머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아들도 아내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줬고요. 하지만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이제 며느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집안일은?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퇴근 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청소도 하고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갔어요.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집안일을 돌봤죠. 저녁에는 함께 식사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대청소를 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야근을 하는 날이면 저 혼자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 며느리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돕고 싶어졌고, 며느리도 제 희생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할게요.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걱정이 됐어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따로 나가 살겠다는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너희 둘의 생활이 필요하지. 아들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섭섭하셨죠?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았다, 얘들아.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게 되니까요. 며느리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요리도 하고 시장도 가고. 이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달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께 배운 요리로 대접해드릴게요. 그런 초대를 받으면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의 정성과 노력이 고마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새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던 날이었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음식 어떠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죠. 정말 맛있어.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죠.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으며 울었고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자주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달래주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태교에 좋은 책을 함께 읽기도 했죠. 어머니, 이렇게 자주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니.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작고 귀여운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어요. 어머니, 우리 아기 예쁘죠?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때 문득 박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퇴원 후 아들 내외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지내게 됐어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아기를 돌보는 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찼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대답했어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지.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손주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 박할머니도 초대했죠. 박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박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난 그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야.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노력한 덕분이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박할머니의 조언.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한 우리 가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며느리와 함께 아기를 돌보고 저녁엔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가끔은 예전의 일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억들조차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귀여운 손주.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을 만들어준 모든 순간들에 감사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이 우리처럼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